5월 한국기업교육학회 원래 포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강의장이 굉장히 좋네요. 그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대면으로 오신 분들은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질을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끝나면 해주실 텐데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송시영 교수님이시고요. 국제사이버대학 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님이시고 문화사회학 전공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요즘 뭐 BTS, 뭐 오징어 게임, 워낙에 민간 외교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뵙는 분들도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송시영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도 이렇게 그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뭐 많이들 아시고 워낙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접하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굵직한 부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대중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들이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넣고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BTS와 오징어 게임 사례를 통해서 본 뭐 K컬처의 질적 변화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를 K컬처로 이렇게 통칭해서 부를 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관심과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자아자찬이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한 부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안 되네. 좀 전까지 됐었는데. 예. 그래서 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뭐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큰 발전과 성장을 거듭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서비스들이 국내에 굉장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이상의 효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들어온 게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 되기 시작을 한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들 실패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당시에는 그냥 개인의 소소한 뭐 브이로그 형식의 그런 일상 기록물들이 주로 올라와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 넘어와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지도를 쌓아왔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근 4, 5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업계 전체가 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상징되는 글로벌 서비스들로 인해 가지고 미디어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나 2020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거의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월 초쯤, 2020년 2월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졌던 상황이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럼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나 시청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시대적인 흐름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2020년대 뭐 또 공교롭게 물론 이제 BTS라고 하는 그 보이밴드가 보이그룹이죠. 보이그룹이 그 2020년부터 뭐 반짝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니라 이미 2018년도부터 전 세계적인 팬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 2020년에 맞이해가지고 또 여러 사안과 맞물려가지고 이 K-팝의 선두주자로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산업이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K-팝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의미한 상황들을 만들어냈는데 재미있게도 2020년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아마 코로나가 한창 그 심각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뭐 주요 부분을 다 휩쓸게 되죠. 뭐 작품상, 감독상, 뭐 각색상,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그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작품상과 감독상을 뭐 동시에 거머쥐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유의미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이 산업 구조 지형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우위에 놓여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복판에서 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당시에 그 작품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받았던 그 장면 같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디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태인들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금융자본도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뉴스 같은 거 접해서 아시겠지만 그 영화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이 수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투표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그 부분별로 일하시는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인들 중심의 그런 시상 결과들이 나와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잘 되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 엘리트 그룹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이전에 칸느에서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다는 건 그쪽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자 어떻게 보면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변방이었으니까요. 문화계 쪽에서도. 근데 이러한 흐름이 있었던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BTS 건을 보시면 더 흥미롭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날 이제 데뷔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팀이 맨 처음에 데뷔를 할 때 굉장히 반신반의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제목 자체가 그 팀 제목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예. 이 이름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하는 그 분들도 많았는데 저 역시도 약간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 BTS가 지금은 뭐 넘사벽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굉장히 저 역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데뷔 당시에는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 할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1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15년도 돼서야 국내에서 이제 1위를 처음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멤버들을 보시면 뭐 이 멤버들을 다 아시겠지만 7명의 멤버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그 셀럽이 되어 있지만 이 팀 자체가 처음에는 힙합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여기 현재는 뭐 메인 댄서 뭐 이렇게 다 뭐 메인 보컬, 리드 댄서, 뭐 메인 댄서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바뀌어 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의 그 역할을 보면 보통 이제 랩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멤버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RM 같은 경우만 이제 주로 메인 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뭐 힙합을 표방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가지고 현재 성공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2017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아이돌 산업의 지형도상 불가능한 거를 한 셈이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1년에 데뷔하는 아이돌의 숫자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좀 저조합니다만 수십 팀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팀은 아마 10팀도 안 될 겁니다. 한 해 데뷔하는 팀들 중에. 그 중에서도 뭐 1위를 한 팀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러다가 또 사라지는 팀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이 BTS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처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힙합으로 시작을 한 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SNS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LA죠. LA에서 있었던 K콘이라고 하는 그 콘서트, 합동 콘서트 하는 그 무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BTS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9년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팬덤이 형성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한 2, 3주 전부터 이 콘서트장 주변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하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되어버린, 그래서 빌보드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고, 이것도 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TS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시점이 또 되게 재미나게도 유튜브가 급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17년도부터 유튜브에 대한 인기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8년도, 19년도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의 유튜브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시기가 일치하고 있어요. BTS 이 현상이 팬덤이 완성이 된 그 시기가 일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나서 24시간 동안 조회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보통 보시면은 뭐 2천만 회 정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그 팬덤을 BTS가 지금 그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K-팝의 접속 경로가 온라인이랑 모바일 플랫폼을 포함해가지고 83.6%를 유튜브 같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과 그 BTS가 그 전부터
노력을 한 여러 가지 그 진행 사항들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방시혁 그 대표가 뭐 지금 의장인가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 몇 번 이렇게 막 합병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시에 방시혁 대표가 그 BTS 멤버들한테 주문한 건 딱 하나였다고 하죠. 뭐 성공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음악을 해라. 예.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국내에 있는 유명한 힙합 뮤지션들한테도 막 엄청난 디스를 많이 당합니다. 예. 니들 그게 랩이 뭐냐, 막 그렇게 실력도 형편없는데 니들이 랩을 한다 그러냐, 막 이런 식의 그 비아냥도 듣고 심지어는 그게 막 기사로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방시혁 대표가 화가 나서 뭐 그 힙합 뮤지션을 뭐 찾아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특히 이제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뭐 그 팬들이랑 소통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는 과정을 이 팬들은 지켜본 거예요, 실시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한 6곡 정도가 지금 현재 그 1위를 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이 버터라는 노래가 10주, 뭐 10주 연속으로는 아니고 한 번 쉬었다가 또 뭐 2주인가 해가지고 통합해서 한 10주 정도를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뭐 올해 이제 그래미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그래미상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택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백인들의 그 시각에서 많이 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뭐 어찌됐든 2020년, 21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그 극심할 때 BTS의 인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그 정점에 있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달에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BTS가 신곡을 발표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노래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BTS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이 팬클럽인 아미라고 하는 그 조직을 뭐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탄소년단이었기 때문에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또 아미라고 하는 용어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긴 명칭은 추후에 아마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인데 어찌됐든 그렇고 요게 이제 초창기 아미 그 로고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는 그 빅히트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 그 팬클럽은 이제 여기서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고를 새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라고 하는 그 명칭과 이 그룹 아니 커뮤니티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 BTS의 음악을 좋아하게 됐느냐? 심지어는 그 아미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됐느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요 가사를 보시면 보통 요 연령대에 있는 아이돌 그룹이 그 하는 노래의 내용들과 이 BTS가 했던 그 음악 활동의 노래 가사 내용들은 좀 달라요. 보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어떻게 보면은 10대, 20대 요때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또 겪는 또 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에 BTS 팬덤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지금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좋아하는 그 그룹이 됐지만 처음에는 아시아인, 소수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층에서 먼저 이 팬덤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노래도 보면 나 자신을 뭐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래를 듣고 뭐 BTS는 사람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준다. 뭐 BTS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사랑에 대한 더 많은 걸 배우게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긍정,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대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는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악인데 뭐 저 같은 뭐 부모의 입장으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콘서트장에 막 데려다 주고 아까 보셨다시피 텐트 치고 이제 같이 이제 딸이랑 뭐 이렇게 예? 숙박을 이렇게 하면서 콘서트를 기다리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의 힘을 발산을 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현상으로 해서 BTS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낸 빅히트라고 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하이브라고 하는 그 회사로 개편을 했어요. 개편했다기보다는 더 이제 큰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의 성격으로 여러 회사들이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BTS는 지금 빅히트 레이블이, 그러니까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지금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라고 하는 큰 조직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정점입니다. 올해가. 왜 올해가 정점이고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이 BTS와 이 회사의 큰 고민이 좀 드리워져 있는데 군대를 가죠. 내년에 RM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제 병역법이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30세까지 이제 그 연장을 하는 그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팀의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요. 한 명씩 보낼까? 두 명씩 보낼까? 한꺼번에 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공을 안 했으면 이 친구도 아마 한꺼번에 갔을 거예요. 가장 깔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군대가 1년 6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사전에 많이 찍어 놓고 뭐 많이 공 만들어 놓고 이게 조금씩 풀면은 1년 6개월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덩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 하이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CCO라고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원래 넥슨 코리아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뭐 이게 병역법 관련돼서 뭐 빨리 조속한 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막 이런 말 하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그 전까지는 뭐 BTS는 군대 보내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막 등등하다가 지금 현재는 무슨 얘기냐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고 사실은 되게 시끌시끌해요 지금. BTS도 되게 골치가 아플 겁니다. 작년까지가 아마 BTS 멤버들은 가장 행복했을 시기고 회사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하이브 계열사 현황을 보시면 쭉 알겠지만 너무 커졌어요. 합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뭐 빌리프랩에 있는 멤버들 저희 학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 명들이 다니고 있는데 플레디스도 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너무 커졌어요. 심지어는 위버스 컴퍼니라고 해서 팬 플랫폼 운영, 그러니까 뭐 포탈 시스템 같은 걸 얘네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또 보시면 또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멤버가 또 구설수에 올랐죠.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가람 씨인가? 예, 학폭 논란. 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팀이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BTS랑 저기 TXT 그 뭐 투마로우 뭐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매번 까먹는데 여기 팀이 있어요. 여기 뭐 BTS 다음으로 좀 밀어보려고 하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타카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100%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직 그 비즈니스 회사고요.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 소속돼 있어요. 오히려 이쪽에서 같이 합치기를 더 많이 원해가지고 합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너무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타카 홀딩스는 어차피 지금 따로 돌아가고 있는 조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의 절대적인 매출을 지금 BTS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BTS가 2천억 번다면 나머지 멤버들 다 합쳐봐 200억이 안 돼요. 매출이.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뭐 지금 팬들의 입장은 지금 각양각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식으로 뭐 2명, 3명씩 쪼개면 2030년은 돼야 완전체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8년 후에야 완전체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최근에 그 싸이랑 여기 또 멤버 한 명이 그 싱글 한번 냈잖아요. 아, 그것도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슈가 그 친구가 냈는데, 이렇게 뭐 별도의 유닛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한 번씩 다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반응이 올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사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인기는 있으나 완전체일 때랑 아닐 때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다. 하이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작년까지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파트로 나중엔 다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뭐 오징어 게임인데, 이거는 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막 그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9월 17일 날 작년에 2021년에 이제 그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볼 게 없어가지고 추석 연휴 때 쭉 봤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쪽에서 뭐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별로 색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돈을 많이 들인 티는 난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센세이션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서구권에서 주로 많이 소비되던 콘텐츠의 내용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아마 감독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독도 전 작품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 작품에 임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품성을 인정받았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랑 그다음에 도가니. 그리고 이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뭐 서울대를 나오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지적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많이 다루시고, 근데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는 이게 많은 걸 타협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지점들이 더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내용 아시겠지만 456명이 456억의 상금을 놓고 이제 처절하게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음악도 공존 힌트를 쳤고, 요 인형도 공존 힌트를 쳤고요. 저희 집에 있어요, 인형이. 심지어는 물 건너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안 팔고 왜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저희 애가 좋아해서. 그래서 뭐 내용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오징어 게임이 이게 이제 넷플릭스 내부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발설을 해가지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2,14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공표를 해가지고 그 직원을 해고당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에 가져다 둔 이익이 얼마냐? 8억 9천억 달러. 뭐 뒤에 뭐 소수점이 더 붙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한 2,140만 달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돈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뭐 한 300억 정도 될라나요? 3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조를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기묘한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이 돼요. 예. 근데 그게 회당 제작비가 1,2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거 2편 만들 돈으로, 에피소드 2편 만들 돈으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예. 그러고도 이제 남은 거죠.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그 서구권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사회, 뭐 양극단화된, 뭐 양극화된 사회, 뭐 노동환경, 뭐 열악한 노동환경, 탈북자, 이주노동자, 빈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작품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내용이 이 작품에 녹여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메이저 자본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이건 아마 헐리우드에서 이러한 뭐 시놉시스라든지 대본을 이제 들이밀면은 야, 이거 누가 좋아해?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젝이 됐을 법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사실적인 그 연결고리들을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게 재미와 긴장도를 높이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철학자이자 뭐 굉장히 유명하신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의 뭐 2005년도에 뭐 쓰신 뭐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현실 사회와 개인의 욕구 달성 간의 상호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랑 유리된 게 아니라 현실 사회랑 상호작용,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미적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이랑 절묘하게 엮여지면서 우울하고 그런데 시간은 많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는 보게 됐는데 아니 막 이게 우울한 생각이 들면서도 나름 또 대리만족도 되면서, 어찌됐든 이건 뭐 스포가 아니겠죠. 여러분도 다 봤을 거니까. 주인공이 1등에서 다 돈을 먹잖아요. 예. 저 같으면 시즌 2가 안 나오게끔 행동했을 건데 시즌 2가 이제 나올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미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와의 소통이 어느 정도 원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주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특히나 대중문화에서는 유의미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상 BTS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그 당시에 그 나이대에 그 고민하는 지점,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안, 이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팬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뭐 17일 만에 1억 1,100만 유로 가입자들이 시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의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가 역대 최초 1억 가구 시청 돌파 기록이랍니다. 예, 오징어 게임. 여기 이제 보이시죠? 브리저튼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또 시리즈가 있는데, 요게 또 해당 제작비가 200억 가까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류팡도 굉장히 비싸고요. 위쳐가 아마 제일 비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제작비가. 이거 게임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뭐 5위에 있는 이 작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에요.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그 효과들을 만들어냈고, 넷플릭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정도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아시아 쪽에서는 좀 장사가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뭐 키워드를 뭐 검색을 한 결과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현재 넷플릭스에서 이제 계속 1위를 이제 하고 있다는, 이게 보면은 9월 17일 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서비스를 이 기간까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런 수치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예,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지금 현재는. 그거 아마 더 빠질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다른 OTT 서비스 중에서 만약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넷플릭스만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만,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작품 하나가 그 히트를 쳤다고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디즈니사에서 뭐 어베전스 게임 같은 작품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해도 이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의미한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감수성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뭐 기질도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영화의 최정점에 있는 그 현장이니까요.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메가히트를 한다라고 하는 소위 그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보시면 조금 허무맹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가미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슈트 입고 뭐 날아다니고, 예? 아니면 헬멧 쓰고 날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런 거가 꿈과 희망을 뭐 심어준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미국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근데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너무 동떨어지면 야, 저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작품이 폄하가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또 이 그 창작자들한테도 각인이 돼 있어요. 예.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습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독립 뭐 작품들, 뭐 저도 이제 좀 옛날 배워볼 때 이런 좀 소소한 규모의 그런 작품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할리우드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말이 안 되면 말이 되게끔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현실과 이게 좀 밀접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재벌 3세 나오고 뭐 재벌 2세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 당대의 사회 현실과 굉장히 밀접히 닿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한국 작품들과 외국 작품들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품 안에 반영을 시킵니다.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예. 제가 벨기에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있는데 다르덴 형제라고 하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그분들은 그 뭐라고 해요? 성직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품 내용이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라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죠. 네. 왜냐하면 리얼리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배우도 비전문 배우를 써요. 물론 연기는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꽃미남들이 나와서 뭐 빈곤 문제, 뭐 이주노동자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정재도 솔직히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셨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꽃미남 그 족보에 올라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대중문화가 질적 변화가 있어요. 질적 변화가 있고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한국의 대중음악사는. 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1992년 3월 2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데뷔 연도가.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에 그 특종 연애 시대인가? 그 MBC 그
토요일날하는 그 무슨 그 연애 프로그램에 그 서태지 아이들이 첫 데뷔 무대를 갔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호평을 받아요. 80점을 못 받아요. 또 3명이 채점을 하시는데 뭐 정영록 씨도 계시고 뭐 임백천 씨가 그때 사회 보셨나? 어쨌든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호평을 받아요. 뭐 가사가 뭐 잘 안 들어온다, 뭐 어쩐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1년 정도 안 돼가지고 그 이수만 씨가 H.O.T라고 하는 그룹을 데뷔시키면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상립을 합니다. 그리고 뭐 JYP나 아니면 또 YG 이게 차례대로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만의 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이것도 일본에서 먼저 들어온 거기는 합니다만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네, 일본하고.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바탕 속에서 BTS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관점, 안목.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시혁 대표가 이제 런칭을 한 건데 방시혁 대표가 원래 JYP에 있었거든요. JYP의 프로듀서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이 친구들을 통해 BT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펼쳐보려고 했던 거죠. 어찌됐든 뭐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4년, 5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데뷔하기 전까지 따지면 거의 한 7, 8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그냥 계속 투자만 한 겁니다. 네. 회수는 솔직히 2017년도부터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완성된 그 뮤지션들을 매니지먼팅 해주는 게 기획사의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 영상 콘텐츠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서구의 제도권의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의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된 것이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일반 대중이 미디어 자본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미덕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그 욕망을 통해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되게끔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하고 불평부당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 미디어 자본과 한국의 이런 창작자들의 열정 그리고 이런 시스템 이런 지금까지의 그런 노하우들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 구조랑 맞닿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대중문화 위상과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4, 5년 전하고 지금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물어보는 주제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과 지금. 예전에는 뭐 니네 뭐 김치 맨날 먹니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4, 5년 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15년 전, 10년 전에 미국에서 온 교포애랑 친해졌었는데 그 뭐 지금은 저기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에서도 뭐 이제 음식 같은 거 매일 먹냐 뭐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만나면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뭐 보이밴드 그룹 뭐 이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작년 10월 달에 CSIS 이게 미국의 전략적 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도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이랑 뭐 소프트 파워라는 책으로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 대중문화를 꼭 집어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획득했다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소프트 파워를 획득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변방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한국에서 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이게 문화 권력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여기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돈 잘 벌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말한 거를 더 주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일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경우는 있었죠. 예를 들면 영국. 뭐 영국은 작품을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비틀즈, 해리포터. 이 두 개 가지고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산업적인 지용도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틀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브리티시 팝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형을 만들어냈고 일종의 지분을 획득을 했죠. 물론 옛날 같지는 않아요. 해리포터를 통해 가지고 뭐 판타지 문학 자체를 그 선도하는 나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물론 해리포터 이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도 있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 애니메이션. 하지만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류 문화가 아니라 서브컬처로서 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했다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아 시장에서만 소구되는.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누벨바그 시대의 영화들, 뭐 장르 꼬다르라든지 뭐 프랑스와 트리포 이런 사람들, 뭐 60년대, 70년대거든요. 예. 지금 뭐 프랑스 영화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제가 오늘 뭐 음악이랑 영화, 뭐 드라마 이 얘기만 했지만 K컬처라고 이렇게 명명이 될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유의미한 현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K컬처라고 하는 브랜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의 미국으로 불릴 수도 있을 정도의 산업적 성과와 위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이게 뭐 미국을 뭐 추종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그 위상과 절대적인 지분을 생각했을 때 그걸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아시아의 헐리우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저기 미국 쪽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그 나라로 좀 선정을 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한국을 놓고.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글로벌 회사에서도 그 아시아 쪽 그 콘텐츠 담당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아시아 지사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작년에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여기 일산 고양시에 있는 데다가 넷플릭스가 그 스튜디오 뭐 이런 장소를 지금 그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뛰어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몇 개 작품들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너무 잘났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 위치에서 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뭐 이걸 사실은 좀 제가 원래 이게 논문 내용 제가 썼던 논문 내용 중에 그 일부를 지금 발췌한 거라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대중문화가 꽃을 피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래도 작동시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뭐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TS 모회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뭐 한 10년 정도만 더 어떻게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정말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시간을 제대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이제 군대 문제인데 예, 예, 예. 그 부분에서 사실 운동선수에 대한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어떤 그렇죠. 일종의 혜택으로 해서 그렇죠. 시작이 됐지만 예. 일반 K컬처라고 담당하고 근데 민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예,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 아, 그리고 이것의 해결의 지점에서 분명히 저는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 있고 필요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선수 분들은 확실한 결과물이 있거든요. 전향적으로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비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고 물론 또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운동선수도 박탈을 하자, 아니, 그걸 없애자 그런 여론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상황에서 BTS만이 그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회사의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이 BTS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1, 2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예,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거기다가 그전에도 이러한 그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넥슨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시혁 그 대표하고는 좀 그 다를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마인드가. 오히려 방시혁 대표는 갔다 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본다면 이게 BTS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제 의견은 한꺼번에 갔다 오는 걸 추천하죠. 돈 같은 거 다 떠나서. 예,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 가지고 지적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싸이만 하더라도 군대를 3번인가 갔다 와서 물론 자유한 건 아니지만 군대 문제 가지고는 뭐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앞으로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군대 문제를 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안 한 상태에서 뭐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약이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하고 다르죠. 운동선수도 없애자는 의견이 되게 많고 그게 운동선수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월드컵 4강 때 다 면제시켜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때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유사한 사례로 BTS를 해주고 싶었는데 또 BTS한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BTS를 그러면 해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빌보드에서 1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야 빌보드는 저기 남의 나라 그 상업 차트인데 그거 1위 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뭐 감론을박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갔다 오는 게 낫다. 우리 스티브 유는 아직도 입국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사실은 간다고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 게 정말 해병대 가겠다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네, 해병대를 간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뭐 그러시기 때문에 이 논란은 뭐 운동선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들 제외하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저는 이제 팬의 입장으로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게 빨리 볼 수 있으니까 8년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어쨌든 이쪽 회사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